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나이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 그러면 지금 나이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생애주기 효과, 기간 효과, 코호트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래요. 자, 이게 뭐냐? APC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특정 시점에 갖는 정치 성향은 그가 속한 코호트, 조사 시점의 정치 사회 환경, 그리고 나이가 들며 변화해 가는 게 이 꼴을 보다 생애주기 효과, 이 세 가지에 의해 종합적으로 구성이 된다 이랬어요. 설명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코호트, 조사 시점의 정치 사회 환경의 기간 효과, 그리고 나이가 들며 변화해가는 생애주기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우선 생애주기 효과는 얘 먼저 말하겠대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가설에서 기반한대요. 그럼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 나이가 들수록 뭐한다? 변화해간다, 보수적이 된다. 생애주기 효과가 말하는 보수화에는 비단 정치적 보수화뿐만이 아니라, 그럼 정치적 보수화도 있지만 이거 플러스 인지적 경직성, 그다음에 권위주의적 성향의 증가도 포함이 된다. 우리가 라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약 3만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보수주의 점수를 측정하면서 50세 이후에는 보수화 성향이 지속되는 걸 확인을 했대요. 그에 따르면 성별, 거주지별, 교육 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이는 있지만 20, 30대는 당연히 낮은 보수주의 점수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반면 30, 40대를 거치면서 이 점수가 급격히 높아져요. 이거를 꼰대가 되는 시점, 이 30, 40대.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높은 보수주의 점수가 유지된다. 이게 생애주기 효과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은 이제 보수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고려할 게 기간 효과. 이게 뭐냐? 특정 조사 시점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한대요. 즉, 특정 시점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나 급격한 사회 변동이 모든 연령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인식에 포괄적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 이게 뭐냐? 특정 시기의 사회화 과정이나 일부 세대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민주화라던가 IMF 이런 것처럼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경험에 따른 태도 변화를 말하는 게 기간 효과래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따라 모든 세대가 갖게 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코호트 효과가 뭐냐? 이건 정치 사회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청년기에 유권자들이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 하면서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고 그 독특성이 해당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나중에도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대요. 쉽게 말해 청년기에 이때 겪었던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성향을 형성해서 그런 게 해당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나중에도 유지가 되는 거. 예를 들어 만약에 촛불 시위 때 여러분들은 20대 초반이었겠나요? 그렇겠죠? 자, 만약에 그때야, 내가 만약에 청년기인데, 그때 우리가 그 촛불 집회, 그걸 이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러면 이제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우리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독특성이 그 나이 집단 중심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코호트 효과, 집단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집단에서 같이 경험한 거. 자, 이렇게 형성된 정치 세대, 즉 나오네, 코호트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 세대가 코호트인데, 얘는 유사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이념 성향을 공유하는 연령 집단이구나. 정치사회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적 세대의식은 나이가 들면서 완고성, 단단한 게 높아지고 큰 변화 없이 지속되게 된대요. 자, 이는 중장년기보다 이거 아니고 성년 초기 시점이 사회 변화나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영향받기 쉽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대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지지 성향이 강한 수량변화, 진보적 코호트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대처 총리 집권기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 코호트가 형성됐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대요. 자, 한편 우리나라에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정쟁 직후 등장한 이른바 전후 세대는 다른 코호트 집단에 비해 권위주의적 성향과 보수적인 정치 성향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자,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86세대나 권위에서 벗어나자는 걸 유행시켰던 X세대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도 보수화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그렇게 많이 보수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세 효과는 개념적으로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세 개념 자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개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역시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 제약 속에서 나이 관련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합성 효과를 구별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회과학적 세대 연구의 핵심 과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졌대요. 자, APC 합성 효과를 구분해 개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 코호트의 시간 흐름에 따른 태도 차이를 측정하는 게 종단면 디자인에서 나누고 있네요. 동일 집단의 시간 흐름에 따른 태도 차이. 이게 종단면. 이렇게 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일 시점에서 정치 세대 간의 태도 차이는 횡단면. 이렇게 본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다음에 다른 시점이 다르고 동일 연령대의 집단 태도 차이, 이건 뭐다? 시차 연구 디자인. 자, 그러면 종단면이 뭐냐? 종단면 디자인.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 코호트가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도 차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횡단면. 이건 뭐다? 동일 시점. 시점에서 정치 세대 간 태도 차이. 다른 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시차 연구.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점. 그 다음에 동일 연령대. 그러니까 뭐 60년대, 20대. 그 다음에 뭐 90년대, 20대. 이걸 비교하는 게 시차 연구구나. 그죠? 자, 일반적으로 연령 집단은 조사 당시의 나이나 기간 효과는 조사 연도를, 그 다음에 코호트는 출생 연도와 같은 변수들로 측정이 된대요. 그럼 연령 집단을 우리가 이렇게 뺄 때는 조사 당시 나이, 기간 효과, 얘네는 조사 연도, 몇 년도였냐라는 거. 코호트는 출생 연도와 같은 변수로 측정이 된대요. 자, 그러나 연구의 어려움은 우리가 혼재된, 섞여있는 나이 효과를 구별하는 데 있어 식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혼재된 나이 효과? 조사 당시의 나이는 조사 연도인데 코호트도 뭐야? 출생 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고. 자, 즉 셋 중 두 정보로부터 다른 항의 값이 자동 도출됨으로 이거 두 개 하면은 코호트 바로 나온다는 거죠. 세 개의 미지수와 세 개의 정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 하나가 부족하게 된다고요. 자, 위의 연구 디자인을 적용해서 이 효과를 통제된 하나의 개별 효과와 나머지 두 개가 이루는 합성 효과로 나눠 파악할 수는 있지만 세 개의 개별 효과 값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이 기간 효과하고 누가 코호트 효과의 출생 연도, 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묶어서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세 개의 개별로 나누기는 어렵다. 이런 한계가 나이와 정치 성향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오랜 기간 가로막아 왔다. 기술적으로 완전한 극복 방안은 현재도 없고 불완전하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이 관계를 엿볼 수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 추정 모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서 그게 못 들어오게 통제해서 문제를 피해가고, 자, 부가 정보를 이용해 세 개 중에 하나를 뺀다거나 아니면 한효과가 고정되도록 설정하여 개입을 통제한다거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 그 밖에도 세 변수 중에 하나를 다른 대리 변수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건 임기응변 잠깐 대체일 뿐이고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만 활용 가능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개별 효과를 구별해낼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라고 끝났어요. 자, 내용일치 문제. 내용일치 보면, 자, 조사 시기와 조사 당시 연령을 알면 코호트 집단을 특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때 시기와 당시의 연령 이거 나이 기간 효과는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가 정해진다 그랬으니까 이건 맞는 거고, 그다음에 트루엣의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 효과는 개인의 사회 경제 배경 무관에 틀렸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애주기가 가면은 20대에서 30대, 30대부터는 급격하게 증가, 50대에서는 보수화 증가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 효과는 살아가면서 보다 당연히 주변의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틀렸고, 식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추정 모형에 당연히 기억나시죠? 제약 조건을 적용하기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를 다른 대리 변수로 대체하는 방법을, 그치? 하지만 임시 방편이라고. 자, 나이와 정치 성향과의 관계 연구에서 이거 개별 효과를 각각 구분한 건 아직 없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금방 풀었을 것 같고. 윗글 바탕으로 추론할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한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 22년에 정치 조사를 실시한다면 X세대는 어떻다? 권위주의 성향 점수가 한국의 전후 세대보다 낮게 나올 거다? 당연히 맞는 거죠. 왜? 전후 세대가 권위주의 성향이 강했다고. 반면에 X세대는 권위주의 성향이 되게 낮았던. 그러니까 얘네보단 덜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더 높을 거니까 당연히 X세대가 더 낮게 나올 거야. 권위주의적이지 않아?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말. 80년대에 50대였던 영국 전후 세대와 비교해서, 그럼 이때 이 말 딱 봤으면 얘네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가봤어야 돼요. 가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비교해 2010년대에 같은 50대가 된 대처 세대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찾아가가지고 영국, 자, 이때 대처 세대 어딨지? 대처 세대 여기 영국에서 전쟁 이후에는 뭐다? 진보고, 그 다음에 대처 총리 이때는 뭐다? 보수다. 그러면 대처 세대는 보수적인 애들이고, 이때 전후 세대는 진보적인 애들이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진보하고 비교했을 때 보수가 평균적으로 더 진보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조사료가 존재한다면 기간 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할 때 당연하죠. 왜? 보수였던 애가 평균적으로 진보였던 애보다 더 진보가 됐어. 그러면 기간 효과. 이 사이에 뭔가 큰 사회적인 이슈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 세대가, 대처가 뭐죠? 보수적인 애들이 30대였던 90년대 조사에서 보다 50대가 됐을 때 이념적으로 덜 보수적이야? 그럼 뭐야? 덜 보수적이 됐다면, 그러면은 이때는 다른 정치 코스툴 또한 진보적 분위기의 시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왜? 진보 영향을 받았으니까 보수에서 그나마 덜 보수로 변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 맞는 말. 다음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마지막 15번. 여기에서 이제 저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국어를 읽으면 딱 답이 사실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은 나이의 정치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 디자인을 도식화한 거고, 자, 조사는 T1, T2 시점에 여기 나와 있는 측정 시점이구나. 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루어져 있고, 자, A와 B는 각각 T1 기준 청년 코호트와 중년 코호트,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해볼게요. 자, T1, AT1과 AT2의 차이, 얘의 차이는 코호트를 고정한 채, 고정한 건 맞네요. 근데 도출에는 여기 맞아요. 근데 기간 효과와
그 다음에 코호트 효과의 합성 효과다. 이거는 기간 효과하고 코호트 효과의 합성 효과인 거예요. 이거 두 개가 합성된 건 아니죠. 코호트, 왜 집단 같으니까. 생애 주기가 반영이 되어 있겠죠. 생애 주기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1과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워서 자, AT1과 얘네 둘의 차이. 자, 이거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코호트 간 차이를 측정하는 이거 맞아요. 근데 총단면이야? 아니죠. 횡단면. 그지? 그래서 얘는 횡단면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워요. AT2 얘하고 BT2 얘네의 차이는 조사 시점을 고정하여 얻은 코호트 간의 차이.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생애주의 효과 개입이 통제되고 있다? 틀렸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네도 나이 먹어왔어요. 얘네도 나이 먹어왔어요. 둘 다 생애주기 효과 개입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통제되는 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자, BT1 얘하고 AT2 얘네의 차이를 묻겠대요. 자, 다른 시점 맞아요. 같은 연령대 집단의 태도 차이를 비교하는 시차연구 디자인 적용해서 그럼 시차연구 보면은 다른 지점인데 동일 연령대 맞네요. 알 수 있지만 맞네. 근데 기간효과, 코호트 효과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쵸? 이럴 때 뭐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간효과는 뭐야? 이 시대 때 사람들이 뭔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코호트 효과가 뭐예요? 이 특정 청년기 때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넘어온 건지. 그래서 이게 아까 국어에서 말했던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구별하기 어렵다, 혼재된 나이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기간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건 4번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 찾았다? 그러면 5번 볼까요? 자, 이번에 BT1 얘랑 BT2 얘의 차이는 같은 연령대 집단의 태도 차이를 수정하는 시차 연구예요? 알 수 있다? 시차 연구는 다른 지점이고 동일 연령대, 얘는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틀렸죠? 그럼 남는 거 몇 번? 4번.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거기에 좀 강조해서 멈춰 있어서 거기 문제가 발생해. 그 나이가 혼재되어 있어. 그게 기간효과, 코호트효과 구분이 안 돼. 이거를 이해했다 그러면 둘 다 나이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했다 그러면 얘를 이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에 이거는 문학이죠. 문학인데 뭐 대표작이 막 있다기보단 이거는 약간 현재 수능 문학을 좀 주는 수능 문학하고 약간 유사한데 이건 여러분을 위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런 글이에요. 이유는 작품을 그냥 읽어내라고 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비문학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인물관계 정리하면서 인물 체크하고 어땠는지 하고 다시 인물을 물어보면 여기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할 건 추론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걸 조합하는 게 추론인 거지. 그걸 종합해서 추론하는 거지. 여기에 있지도 않은 걸 내가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조금 읽었어야 되는 글인데 자, 그러면 60년대 근대화의 담론은 해방과 분단으로 공고화된 굳어진 민족주의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동원한대요. 자, 민족주의에 기반한 근대화를 비판하는 것이 요인되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김자림의 희곡 이민선이라는 건 이민과 여성을 매개로 시대의 단층, 한 층을 드러내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뒤에 나오는 이 희곡이 이민과 여성을 매개로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당시 브라질 영농 이민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구 억제를 위해 산업화 과정에서 도태된 국민들을 겨냥하고 있었대요. 자, 이민선의 중심 서사, 이야기를 이루는 창순의 일가, 지금부터 창순의 일가가 중심이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집안이 어떠냐? 일단 첫 번째 인물, 창수라는 애에게 브라질 이민은 사탕물을 심어 부를 일구는 미래다. 그럼 미래 긍정, 부정, 긍정. 얘는 부를 얻을 수 있는 미래인 거니까 창수는 일단 이민에 대해 호의적인 거죠. 좋아. 자, 해방을 맞아 귀국하던 감격을 잊지 못하는 창수댁은
창수의 아내죠. 그죠? 자, 이민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회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창수댁은 이민을 회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창수일가를 본다 그러면 일단 창수네지. 창수는 불을 쌓을 수 있어. 이민에 대해서 불을 쌓을 수 있어. 이민 좋아. 근데 여기에 반해서 누구? 창수댁. 이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왔어. 이게 너무 좋아. 귀국하던 게 좋았는데 이민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이민이 좋다 싫다? 난 이민 싫어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들 만세가 있는데 얘는 농업에는 관심이 없고 이민을 통해 예술로 세계 속의 한국을 이해시키는 정신적 지주가 되길 바란다? 예술가네. 그럼 여기 사이에 또 누가 있다? 아들이 있다. 아들 누구? 만세. 자, 만세라는 애는 뭐다? 농업에 관심이 없고 이민을 통해 예술. 이민을 통해 예술, 한국을 알리겠다. 이런 거네요. 그죠? 한국이 얘는 정신 지주가 되길 바란다. 예술 쪽인 애구나. 그럼 얘도 뭐 이민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근데 딸 소라가 누구냐? 얘는 성인임에도 원숭이 인형을 들고 다니며 유년기의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로 이민을 속을 줄도 모르는 그대로의 존재인 이 꼴은 인형의 고향에 가는 여정으로 생각한다. 그냥 순수한 애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한테 딸 누구? 소라. 근데 이 소라라는 애는 아직 뭐다? 유년기의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냥 유년 감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인형의 고향에 가는 연영? 자, 인형의 고향으로 간다라고 인식을 한대요. 별 생각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다라고밖에 못 봐요. 순수하다. 자, 그 다음에 창수의 처남 덕보라는 애가 있대. 그럼 창수네는 누가 있다? 처남도 있다. 처남 누구? 덕보. 얘는 어떤 애냐? 제대 후 실업자로 있다가 속이고 미워하는 아수라장 같은 이 땅, 현실에 지쳐서 이민을 결심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덕보라는 애는 뭐다? 현실에 지쳐서 이민을 결심하는 애다. 현실 싫어서 어쩌서 떠나는. 이민단에 다른 가족도 사정이 있대요. 이제는 이 창순의 여기까지는 창순의 가족인 거고 근데 얘네 말고 다른 가족이 나오겠대. 누구? 득찬이라는 애는 실업 상태를 견디다 못해 아내와 자식, 아버지와 동생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면 다른 가족이 누구다? 득찬이네 가족은 얘는 어떻다? 실업을 견디지 못해. 현실이 안 좋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월남민 남쪽 내려 피양댁은 그럼 이번에는 다른 가족 누구? 피양댁이라는 이 여자는 남쪽 내려온 건데 얘는 이민을 위해서 깡패 물개와 복덕방 영감을 끌어들여. 가족이 아닌데 가족을 급조하고 돈으로 좌지우지하는 여자. 그러면 피양댁은 뭐다? 가족 급조. 그래서 돈으로 좌지우지하는 애구나. 자, 피양댁의 친딸 보비도. 그럼 피양댁에는 누가 있다? 얘는 친딸인 누가 있다? 보비라는 애가 있는데 자, 얘는 이민단에 동참하지만 조국에서 추방되는 듯하여 소극적. 그럼 얘는 이민에 어떻다? 소극적이다 하고 지금 개략적으로 이제 인물을 다 설명해 놨어요. 자, 세일가가 부산에 도착해 이민을 축하하는 파티까지 열었지만 창순의 일가는 빚보증 때문에 피양댁 일가는 물기에 얽힌 투서 때문에 이민선을 타지 못하고 보름가량을 보낸대요. 그럼 얘네 집안, 얘네 세일가가 다 부산 도착했을 때 이민을 축하 파티 했다는 얘기에 다 좋아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동안의 보비는 만세의 포부에 감동하고 그의 연인이자 이민의 지지자가 된다. 그럼 보비라는 애는 원래는 소극적이었는데 얘가 뭐야? 만세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얘가 소극적에서 뭐다? 이민 지지자. 태도 변화가 있네요. 그죠? 자, 창수는 피양댁의 요구대로 헐값에 땅을 팔려 하지만 무산됐고 이민선이 출항하기 전날 창수는 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소라는 그녀를 백치로 여기던 물개에게 겁탈당한 뒤 얘 깡패였으니까. 그죠? 바다에 투신한다. 이에 이민을 포기려 했던 만세는 만세가 누구예요? 얘네 오빠. 그래서 만세가 뭐 했다? 이민을 뭐 하려고 했는데 포기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이 소라가 애기 같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피양댁에 있던 그 깡패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포기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상,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보비의 동료로 의지를 회복하지만 그럼 얘는 포기하려다가 뭐야? 의지를 회복한다. 누구 때문에? 사랑으로 극복하네. 자, 창수댁은 이민선 탑승 직전에 소라 딸에 버려진 인형을 발견하고 정신 착란을 일으켜 지금을 해방 후 귀국하던 날로 알고 있어요. 애국가의 주악소리를 배경으로 창수일가는 착란 상태의 창수댁을 부축하면서 배에 오른다. 자, 이민선은 근대화를 이민으로 비유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억압과 배제의 모습을 추랑하는 이민선의 얼룩처럼 남겨준다. 부정이란 얘기예요. 개인들의 합의를 밀어둔 채 미래의 환상을 내세워 이민을 이끌어가는 남성들의 강박이 암시되는 거예요. 남성들의 강박, 비판 대상이죠. 이거 같은 거죠. 여성 인물들은 전쟁을 거치며 요구되었던 가정과 국가에 헌신하는 좋은 여성상. 옛날 여자 좋은 여성상은 뭐다? 가정과 국가에 헌신하는 거. 근데 비난의 대상이었던 게 누구냐? 성적 만족과 이익을 쫓다가 파멸하는 나쁜 여성상. 사이에 다양한 빛깔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작품에서 여성 인물들은 자기 안에 잠재된 사회의 역사적 비판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 한계가 있다는 거고. 창수댁의 정신착란이나 소라의 인형 등이 얼룩처럼 남지만 그래도 이민선은 가족을 태우고 출항을 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여성 인물을 통해 당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데 한편으론 그에 대한 회의를 접어두고 의심 접어두고 근대화 논리에 수긍하는 여성 극작가의 모순된 정체성을 읽을 수 있다. 일단은 근대화 보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부산에 도착한 첫날 밤에 세 가족이 파티를 여는 거기네요. 그러면 자 한쪽이 터진 트렁크를 들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뚜껑을 덮으니까 또 터지겠죠? 돌아보지 않는 창수. 그럼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지금 한쪽이 터진 트렁크 보면서 덮으니까 또 터지겠죠 했더니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얘는. 아니 여보 당신은 남의 것을 보듯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려. 창수 쌩판다. 그러면 이 트렁크에 대해 창수 때과 창수의 태도는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 그죠? 자 이제 제발 그 구질구질한 짐짝 이거 뭐예요? 얘한테 구질구질한 짐짝을 끌고 다니지 말자고 했잖아요. 바다 깊이 때 묻은 과거를 이거 수장 묻어버리란 말이야.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낡은 것을 밀어놓듯이 벗어버려야 하는 거야. 낡은 거 이거 버려라. 창수떼기 트렁크를 빼앗으면 안 돼요. 하나도 버릴 수 없어요. 이것들은 지난 세월을 말해주는 웃음과 울음의 한숨이 섞여있는 부서진 감정의 파편들. 감정 조각이다. 대립하고 있는 거고. 끌어올리며 지질이 못난 여편네야. 자 흥분된 어조로 우린 내일 새벽 떠나는 거야. 우리의 이민선 쨍카오를 타고 신천지를 향해 저 푸른 바다를 문학에서의 이상이잖아요. 뚫고 나가는 거야. 남자가 이끌죠. 미래의 환상을 말하면서 억압한 그런 거. 예수가 죽으면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다시 사는 거야. 돌아보면 그러니 그 구질구질한 과거는 저 바다에 쳐 넣으란 말이야. 광적인 몸부림으로. 자 여러분 술 번쩍이는 이 소망의 행운이 있을라. 모두가 말해요. 브라보. 다 좋아하잖아요. 만세야. 이 노끈하고 같이 얼검해보자. 손을 빌어라. 자 득찬이가 자 누구든지 나와 춤을 춰요. 소리도 하고 얘 좋아해. 영찬 내 소리 한마디 하겠어요. 노래하겠대. 모두. 좋아라 박수를 친다. 다긍정인 거예요 여기서. 그죠? 영찬 장타령 노래하면서 신나게 엉덩이 춤을 추면 여기가 별표죠. 모두들 박자를 맞춰 다 좋아하는 거죠. 그죠? 여보게들 우리 이 다음에 상파울로 제일 가는 호텔에서 만나자. 거기서 우리 샴페인을 펑펑 터트리고 가꾼 칠면조 고개를 뜯으면서 우리 성공담을 신나게 짓거려보세. 하하. 얘는 되게 부를 쌓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막 쌓여있는 거고 그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이제 있는 거네. 근데 일동 모두가 왁자지껄 웃었단 얘기예요. 다들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덕보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목맨 소리로 그만들 하슈 그만. 괴로운 듯 머리를 움켜쥐며 제발 부탁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우린 거짓대라고 얘기했고 모두 뭐? 자 고개를 쳐들며 유쾌한 거짓대지 뭡니까? 그럼 뭐예요? 유쾌하다. 긍정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문학이에요.
인물 체크만 해놨어도 얘는 정말 뭐를 시켜가라는 느낌이 아니었나. 근데 갑자기 이제 문학 관련이 나오니까 공부하는 이런,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 방법과 독서 지문 읽는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 만세는 이민선에 오를 때까지 적극적인 이민 의지로 일관한 반면 그럼 만세 가봐요. 계속 적극적이야? 아니죠. 포기할 뻔했잖아. 동생 죽어서. 근데 이제 애인 때문에 회복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관 틀렸어요. 답 1번이에요. 그럼 창수는 브라질에 대한 환상을 바탕으로 이민 현실을 낙관이 뭐 좋게 본다고요. 근데 맞죠? 얘 좋아. 근데 덕보는 이민 현실을 비판적으로 본다. 이민 가야 하는 거 덕보 어딨어? 덕보는 현실에 지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야 하는 현실은 지금 현실인 거지. 이민을 가야만 하는구나. 이거 안 좋게 보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덕보는 사회의 비정함을 기관하며 이민에 접근하지만 방금 했던 말. 근데 소라는 순수함을 동경하며 이민 접근 인형으로 하니까 맞는 거고. 창수는 경제적인 성공이 이민의 목표인 반면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만세는 예술을 통한 국위선양, 나라 알리는 거. 맞네요. 내가 정저 치주가 되겠다. 피양댁은 이민을 위해 가족을 새로 구성하는 급조했던 애고. 득찬이는 지네 가족 다 끌고 왔던 애고. 다 기억나야죠. 그래야 읽은 거니까. 답 1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성 인물을 형성하는 극자의 관점. 이거 아까 비판만 썼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경제적 이해 타산이 뭐예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거죠. 돈 중시 여기는 거. 이거를 중시했던 피양댁이 돈으로 좌지우지했던 여자란 말이야. 이 여자를 통해 남성 중심적 근대화가 요구하는 좋은 여성상 틀려요. 이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좋은 여성상이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여자라는 어떤 여자? 가정이나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현모양처 같은 여자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여자는 아니야. 이익 추구? 이건 나쁜 여자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일치로 바로 풀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시간 줄이라는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틀렸다 그러면 조금 내용일치 자체가 안 되지 않았나. 자, 나쁜 여성상인 거예요. 피양댁은. 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물개에게 깡패한테 폭력당한 소라를 통해 남성 중심적 근대화에서 희생되는 죽었으니까 전후 여성의 현실 형상화 그쵸 맞고. 이민을 함께하지 못하게 된 소라를 통해 성장지의 근대화에서 낙오된 당연하죠. 얘는 함께 못했으니까 여성인 거고 맞고. 민족적 열정을 지닌 남성의 주체와 관계 맺고 있는 보비를 통해 누구 만세. 근대의 논리에 젖어든 전후에서 양상? 그쵸. 정신 창란에 빠진 채 이민선에 타게 되는 창수댁을 통해 당연히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던 전후 여성의 모습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딸이 죽었는데 그지? 다 이거 내용일치로 풀 수 있는 거.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한 걸 고르래요. 한쪽에 터진 트렁크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유사한 태도예요?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운단 말이야. 창수하고 창수댁이. 창수는 버려. 창수댁은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바다는 등장인물의 육체적 죽음을 극복하고 정신의 재생을 꿈꾸는 공간이고?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잖아요. 틀렸네요. 이민선은 격정적인 기억 속에 감정의 격한 기억 속에 신천지로 등장인물을 인도하는 상징이구나. 격정적인 기억 속의 신천지는 뭐예요? 새로운 천지 때 가본 적 없는 환상 속 미래의 환상이에요. 틀렸죠. 기억 속에 있다는 거. 노끈은 등장인물의 파편화된 기억을 원래대로 보관하려는 의지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디 창수댁에게 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들 보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이거를 보관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의지가 있는 긍정으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틀렸고. 이거예요. 장타령이 노래한단 말이야. 낙관적인 기대에 부푼 등장인물들이 현재 처지를 환기 떠오르게 한다. 현재 처지가 뭔데? 우리 이민 가기 바로 직전 이민 가려고 해. 그래서 다 같이 뭐야?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5번이에요. 이거는 내용일치를 제대로 하셨다면 문학 되게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틀리셨으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경제 같은 거라서 그래프를 잘 이제 보였으면은 조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 자, 볼게요. 자,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채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화. 아, 가장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할 거야
아니면 이데올로기나 경로 의존성이나 정책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 한마디로 시각이보다 두 가지가 있다. 제도 선택에는. 효율성 시각은 어떤 제도가 채택되고 지속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직관적 호소력을 갖지만 이랬어요. 그럼 뭐다? 효율성 시각은 어떤 제도가 채택 지속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직관적으로 호소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특정 제도가 한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에 그치고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려고 나타난 게 누구다? 제도 가능 곡선 모델인데 얘는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서 같은 사회에서 다른 제도가 채택되거나 또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따라 다른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효율성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다 설명이 가능하게 해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제도 가능 곡선 모델에 대한 건데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걸 선택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 어땠냐? 시장과 정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아는 그 전통, 정부의 개입이냐 시장이냐 이렇게 딱 두 개. 근데 그러나 지금 보려는 제도 가능 곡선 모델은 자유방임에 풀었을 때의 무질서의 비용과 국가가 개입하면서 독재 비용을 통제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충, 서로 충돌 관계, 반대 관계에 존재하는 착안했다. 이 얘기가 다시 말해 뭐예요? 더는 얘네하고는 달라. 시장이나 정부냐라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전통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무질서, 자유방임에 따른 건지 국가 개입에 따른 건지 그 상충관계에 대해서 보려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힘세고 교활한 이웃이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질서의 비용을 줄이려면 국가 개입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질서 비용 줄이려면 국가 개입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증가한다. 국가 개입 비용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국가 개입에 따른 독재 비용은 증가한다고. 이런 상충관계에 주목하여 이 모델은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무질서 비용. 아, 그러면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질서 비용이구나.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게 뭐야? 국가 개입이죠. 이게 독재 비용이구나. 이걸 얘네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나온다? 총 비용이 나오는데 이걸 최소화하는 제도를 효율적 제도라고 보고 있대요. 어디에서? 제도 가능 곡선 모델에서. 자, 이제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독재 비용과 무질서 비용을 나타내는 평면에서 그럼 이거 X축, Y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독재 비용이구나. 무질서 비용이구나. 자, 특정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자, 국가 개입 정도 순으로 배열한 곡선을 생각해보자. 그럼 이 곡선 보면 이제 국가 개입 정도로 막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곡선의 한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 어떤 제도를 국가 개입의 증가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질서 비용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이 곡선은 한 사회의 제도적인 가능성, 즉 국가가 국가 개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무질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왜? 상충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제도 가능 곡선이라 부를 수가 있대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무질서 감소가 가능하냐 이 얘기네요. 그죠? 자, 이때 무질서 비용과 독재 비용 합한 총 비용에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의 직선과 직선 보이시죠? 이렇게 제도 가능 곡선 얘네들의 접점 만나는 점에 해당하는 접점에 해당하는 제도가 선택되는 게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라고. 그럼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란 접점에서 만나는 거네요. 그죠? 자,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곡선이 자, 원점 방향으로 볼록한 모양을 가정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원점 방향으로 볼록해 있는 거죠. 그지? 자, 제도 가능 곡선 위의 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들을
공적인 통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당연히 이거 같은 말이야.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이랑 국가 개입 정도나 공적인 통제 정도나 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걸 지금 2번 말하고 있구나. 그럼 되게 빨리 가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의 동기, 즉 시장 규율에 맡기는 사적 질서. 첫 번째 사적 질서. 피해자가 가자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적인 민법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소송. 경제 주체들이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 위반 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제법을 규제 당국이 집행하는 정부 규제. 민간 경제 주체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그 행위를 담당하는 국유화. 이렇게 점점 더 국가 개입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이 4가지는 대표적인 제도들이고 현실에서는 뭐다? 혼합제도가 가능하다. 자, 무질서와 독재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수준. 무질서와 독재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수준은 곡선 모양보다 모양 말고 위치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 그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 결정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한 사회 능력, 즉 시민적 자본이 뭘 결정한다? 무질서와 독재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면 시민적 자본 얘가 뭐다? 무질서와 독재로 인한 사회 비용의 수준 사회적 비용 수준 결정. 자, 따라서 불평등이 강화되거나 혹은 갈등 해결 능력이 약화되는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 곡선이 별표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2번째, 시민적 자본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 불평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이 안 돼. 이게 떨어진 상태. 시민적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곡선이 원점에서보다 멀어진다. 수량 변화. 이런 능력, 시민적 자본 능력, 일종의 제약 조건이라면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 것인지 이건 제도 가능 곡선의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사회적 총비용의 수준은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위치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고 자, 지금 어떤 제도가 효율적이야? 이거는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모양은 뭘 결정한다? 곡선의 모양은 제도의 효율성. 어떤 게 더 효율적이야? 자, 그런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가능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양은 국가나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나 산업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개입이 동일한 정도로 증가했을 때 국가 개입은 동일한 정도로 증가. 근데 개입의 효과가 큰 정부를 가진 국가 A는 그렇지 않은 국가 B에 비해 무질서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럼 국가 비용은 동일한데 국가 개입이 동일한 정도 증가했는데 무질서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전자가 A가 후자 B에 비해 곡선 모양이 더 가파르고 곡선상의 더 오른쪽에서 접점이 형성된다. 딱 봐도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 아셔야겠죠. 그럼 모양이 어떻다? 예컨대 국가 개입. 국가 개입이 동일 정도 증가. 동일하게 증가했을 때 개입 효과가 크다. 그러면 개입 효과가 크지 않은 이 반대 작은 애들보다 얘의 특징이 뭐예요? 크면 무질서 비용이 더 많이 감소. 여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어떻다? 더 가파르고 그 다음에 곡선상에 더 오른쪽에 가게 된다 라고
지금 정리했지만 이건 그냥 중요한 문장이야 하고 옆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거기 표 설명을 할 때 보셨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X축, Y축이구나. 이게 지금 제도 가는 곡선이구나. X축이 독재 비용이구나. Y축이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구나. 맞아. 국가 개입 정도에 따라 이렇게 가면은, 국가 개입 정도, 커지는 거구나. 이 얘기네요. 사적 질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구나. 지금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있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접점, 여기 접점. 얘네가 바로 효율적인 제도였구나.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독재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고, 일로 간다는 얘기는 무질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질서 비용이 증가하면 독재 비용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상충관계 있구나. 이걸 이해했으면 되겠죠. 그죠? 제도 가는 곡선 모델의 제안자들은 효율적 제도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걸 인정을 한대요. 그러나 자생적인 제도 변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개념을 다시 정립한 제도 가는 곡선 모델을 통해 효율성 시각의 제도의 선택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효율적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 얘기예요. 효율적인 개념을 재정립한 제도 가는 곡선 모델, 이건 제도 가는 곡선 모델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효율성 개념을 재정립했다? 뭔 뜻이에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걸 옛날에 전통에서는 시장과 정부 이렇게 둘로 나눴다 그러면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다시 정립했다, 다시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항상 일치하는 지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자, 내용 일치해요. 제도 가는 곡선 모델은 시장과 정부를 이분법적 둘로 나눠서 파악하는 전통에서 벗어나서 제도 선택을 이해한다. 답 몇 번? 1번. 바로 나왔어야죠. 왜? 이거 제도 가는 곡선 앞뒤로 항상 봤어야죠. 나오면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전통적으로 뭐라고 해요? 시장과 정부를 선택하는 건데, 그러나 제도 가는 곡선은 시장과 정부가 아니라 자유방임에 따른 거냐, 자유방임에 따른 그 비용이냐, 아니면은 국가 개입에 따른 독재 비용이냐, 자유방임에 따른 무질서 비용이냐, 이것 따라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왔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맞아요. 자, 그럼 제도 가는 곡선 모델에 따르면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는 문제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 특성이 결정돼. 틀렸죠. 자, 얘도 앞뒤에 방금 읽었을 때 제도 가는 곡선 모델에 따르면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는 문제의 특성이라고 말해요. 문제의 특성이다. 그래서 해결하려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 거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틀렸고. 제도 가는 곡선 모델 제안자들은 항상 선택된 보아. 틀렸죠. 많은 경우 효율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어요. 제도 가는 곡선 모델은 특정한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제도가 체계되는 일반적인 체계되는 설명을 못한. 틀렸죠. 왜? 이건 지금 효율성 시각에서만 봤을 때 이게 이제 한계였어요. 한계.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한 게 누구다? 제도 가는 곡선 모델이다. 그러면 이거를 얘는 뭐 했다? 극복했다. 한마디로 제시했다는 뜻이죠. 틀렸죠. 제도 가는 곡선 모델은 효율성의 실에 속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가 선택된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재정립한다? 얘네가 재정립했다는 얘기는 효율성의 개념을 정부랑 시장 이걸로 정립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재정립인 거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익이 되는 게 선택된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 아니죠. 맨 마지막에 그냥 이거를 위치를 막 바꿔놓은 거지. 이게 뭘 뜻하는 게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가 선택된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가 선택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많은 경우 선택되지 않아. 인정. 그 다음에 효율성을 재정립한 게 제도 가는 곡선 모델이야. 이 얘기인 거지. 효율성 개념을 재정립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정립해. 이런 문장이 어디 있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추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독서에서는 그렇게 추론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문장을 막 섞어놓은 거잖아요. 문장 배열로 말도 안 되게. 근데 이거 갖다가 헷갈리셨다. 그럼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효율적 시간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근데 가장 이익이 된 제도가 선택된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따로 설명은 없어. 근데 그래서 재정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과관계 잘 파악해야 돼. 오케이.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그럼 기억이 뭐예요? 기억? 제도 가능 곡선? 그럼 제도 가능 곡선 앞뒤에 가봐야 되는데. 자, 민사소송과 정부 규제가 섞인 제도예요. 이게 섞인 애가, 얘가 더 빡센 거고. 효율적 제도라면, 효율적 제도가 뭡니까? 사회적 그 총 비용이 최소화된 거라면, 민사소송이나 정부 규제는 각각은 이 제도보다, 효율적 제도보다 당연히 총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왜? 효율적이란 얘기는 총 비용이 뭐대? 최소화된 거니까. 당연히 각각 따로 본다 그러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총 비용은 더 크겠다. 맞겠고. 시민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 그러면 얘네는 지금 뭐예요? 이게 풍부한 사회? 그러면은 얘는 무질서 독재 사회비용 수준을 결정하는 앤데 이게 충분해. 그러면 근데 비효율적인 제도였던 것보다 시민적 자본 수준이 낮아? 이런 사회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총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왜? 자, 자본이 풍부한 애들은 뭐가 필요해요? 무질서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민적 자본 수준이 낮아? 그럼 얘네는 뭐예요? 무질서 비용 엄청 큰 거죠. 근데 효율적인 제도려면 뭐예요? 정부가 이거를 개입해서 통제해야 되니까 독재 비용도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네가 당연히 더한 값은 클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이 잘 작동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회는, 그럼 얘는 지금 뭐에 돈 써요? 정부, 언론 감시하고 비판 기능 이렇게 작동시키는데 돈을 쓰네. 이게 낮단 얘기는 결국 무질서 비용이 낮으면 뭐가 크다? 독재 비용이 크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곡선상의 왼쪽에 위치한 틀렸죠. 어디에? 독재 비용이 크다는 건 아까 이게 무질서, 얘가 독재. 그럼 국가 개입 통제가 많다는 거니까 점점점 증가. 그래서 당연히 곡선상 어디다? 더 오른쪽,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몇 번? 오른쪽이 효율적이다. 교도소 운영을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맡아요. 근데 재소자의 권리가 유린되거나 처우가 불공평해져? 그러면 이래서 커지면 뭐가 필요하다?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곡선이 가팔라져서 접선이 오른쪽에 형성돼. 그치, 왜? 국가 개입이 필요해지니까. 이래서 맞는 말.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교활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평판이 나빠져 장기적인 이익이 줄다고 염려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네. 큰 산업의 경우에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무질서 비용 낮은 상황인 거고 국가 개입도 필요 없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접점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형성시켰겠죠. 국가 개입 안 하니까 맞는 말이고. 자, 제도 가능 곡선 모델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9세기 후반 미국이 어땠냐? 이때는 새롭게 발달한 철도회사와 대기업들이 고객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자,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고 불평등하네요. 소송이 일어나면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판사를 돈으로 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지금 이 사회 어때요? 부정적 사회.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기가 떠올라야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뭐가 생겼다? 진보주의 운동으로 인해 규제국가가 탄생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니까 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게 된 거죠.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뭐다? 민사소송 좀 더 약했다, 국가 개입이. 근데 이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누가 한다? 이제는 규제 당국이 담당해야 된다? 하면 국가 개입이 증가했다? 이 얘기네요. 자, 철도회사 대기업이 발달하면서
제도 가는 곡성이 원점에 가까워지는 방향 틀렸죠. 이런 걸 경험하면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일치로 1번 고르셨어야죠. 그러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는 건데 철도회사의 대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많은 문제 해결을 민사에 의존한다. 그쵸? 민사가 있으니까 맞고 규제 국가의 탄생으로 인해 무질서 비용과 독재 비용을 합한 사회적 총 비용이 후반보다 어땠다? 줄어들었다. 왜? 혼란을 뭐한 거니까 잠재운 거니까. 그래서 무질서 비용이 더 많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효율적인 거니까 효율적 규제가 이루어진 거니까 더 줄어든 거 맞고 규제 국가는 많은 문제에서 제도 가는 곡성의 모양과 위치가 변화한 것에 대응하여 효율적 선택한 결과였군. 그래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줄어든 거니까 3, 4번이 연결되는 거고 철도회사 대기업이 발달한 이후에 소송 당사자들 사이 불평등과 사업법 외의 부패가 심해짐에 따라 제도 가는 곡선에 뭐 당연히 맞죠. 왜? 옮겨갔다니까? 더 가팔라졌다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라고 해서 이것만 조금 관계만 상충관계가 제일 그걸 잘 이해했다 그러면 또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